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년 애청자 여성이 서글픈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려요. 부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잘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제가 직접 겪었던 실화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왜 태어난 뿌리가 없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 말은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평생을 공경해온 부모님의 뜻밖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알게 되신다면 그 비밀이 자식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과연 어떠실까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시게 될까요? 저의 사연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장마철과 시아버님의 칠순잔치를 앞두었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혀 예기치 못한 말씀을 아주 조심스레 건네오시더라고요. 이보렴 큰애야, 넌 네 시아버지를 얼마나 믿니? 글쎄요. 네 남편의 정체는 사실 외계인이었단다 정도의 충격선언 정도 아니고서야 전 언제나 아버님을 믿고 따르죠. 허튼 행동, 허튼 말씀 한 번을 한 적이 없으신 데다가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이라고 동네 칭찬이 자자하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일단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를 뜨려고 하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께 걱정스레 되물었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은 왜?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땅에 꺼져라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긴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내 회한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칠순 가까이 살다 보니 말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더구나. 하기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대체 무엇이간들 세상 영원할꼬. 아무튼 간에 이거 하나만 알아두렴. 크나큰 믿음이란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실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법이란다. 그때 전 시어머니의 말씀을 노년 우울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릎관절 수술 이후 바깥 출입이 어려워진 탓에 거의 모든 시간을 집안에만 머물며 많이 울적해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을 위해 가족여행을 주선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님을 배려해 바깥 나들이를 즐기면서도 최대한 걷지 않는 여행 일정을 마련했죠. 하지만 까짓거 여행 다녀온 셈 치고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정 못하면 아범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다녀오든가. 그래도 같이 가셔야죠. 무릎 불편하신 게 걱정이시면 관절에 좋은 온천이랑도 예약해뒀으니까. 아서라, 너도 나중에 이만큼 나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지가 고단해요. 그러니까 더 여행 가셔야죠. 왜 자식들끼리는 그런 말 종종 하거든요. 가만히 집에만 계신 부모님들은 밖으로 다니시는 부모님들보다 훨씬 빨리 늙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속상하다고요. 어머님 계속 이렇게 울적해 하시면 아범이 자식으로서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네? 겸사겸사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도 보내시고요. 저랑 아범은 중간에 눈치껏 슬쩍 빠져드릴 테니까요. 금슬 좋으시잖아요, 두 분. 좋았었지, 금슬. 뭐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서도. 에이, 연세 드실수록 금슬 좋으면 더 좋죠.
아버님께서 어머님 평생의 반려자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그럼 혹시 네가 시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봐 주련? 나랑 같이 여행 다녀오고 싶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전 무언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의 전 시어머니께서 가족여행에 어떤 기대를 품으셨을지 좀처럼 헤아릴 수가 없었기에 그저 시아버님께 여행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평소 원체 금슬이 좋으셨기에 아버님께서 여행 계획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미안하구나. 그날은 선약이 있어. 혹시 무슨 선약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게이트볼 치러 나가야 돼. 게이트볼은 매일 치러 나가시잖아요. 어머님께선 여행이 나름 기대되는 모양이시던데 실망시켜드릴 수도 없고요.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 게이트볼은 내 삶의 낙이잖냐. 그럼 다음 주말에는 어떠세요?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이랑 파전에 막걸리 마시기로 했단다. 어렵게 준비한 여행일 텐데 미안하게 됐구나. 솔직히 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게이트볼 동호회가 시아버지께는 일상의 낙이자 황혼의 사회생활과도 같은 격이기에 중요한 일정이라는 건 10분 이해하지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덮어놓고 여행을 거절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선 묘한 위화감마저 느껴졌죠. 또한 평소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금슬 좋은 부부이자 가정적인 분이셨기에 전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고요. 결국 저희 부부가 준비한 여행 계획은 시아버지의 거듭된 거절과 불참 선언으로 인해 끝내 무산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금슬 좋던 시부모님 사이에서 처음으로 냉랭한 기류를 느끼게 된 것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 앞에서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차가워지셨습니다. 함께 차를 나누며 제잘제잘 담소를 나누는 횟수도 부쩍 줄어들었고 오며 가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어느샌가 사랑이 식어 있었죠. 다만 여행 무산 이후로 한동안은 은연중에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았을 뿐 별 탈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지난 매일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게이트볼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셨고 시어머니께서도 거의 집에 머무르시며 분재 화분을 가꾸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이었는지 오랜 버신 김씨 아주머니께서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행여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있는 것처럼 매번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고는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안방에서 담소를 나누신 김씨 아주머니께서 집을 나서시는 길을 배웅 나온 제게 슬쩍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 글쎄 남편이라는 인간이 글쎄. 아유 아니다 됐다. 이 얘기 꺼낸 거 알면 네 시어머니한테 혼나요 내가. 무슨 얘기인데 말씀을 하다 마세요. 혹시 아버님 일인가요? 이렇게만 알아두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너랑 아범은 어머니 편이어야 돼. 그게 사람된 도리에 맞는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김씨 아주머니의 표정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 표정에서 전 시부모님 사이에 전에 없이 감돌던 냉랭한 기류를 순간 떠올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혹시 아버님께서 노름에 손을 대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시아버지께서 노름에 빠지시는 바람에 자식들 살림살이까지 풍비박산이 나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름에 대한 제 걱정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노름에 빠지셨다면 그에 걸맞는 징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하신다든지 밤나들이가 부쩍 잦아지셨다든지 제일 크게는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행동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모습은 일절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의 일상은 오로지 게이트볼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노름에 대한 걱정을 도무지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울고준 성품의 참 어른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시댁에 찾아왔던 날의 일이요. 사실 젊을 적 저와 남편은 남들 보기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연인이었어요. 고졸인 저는 생활비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난한 집안의 첫째 딸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한 남편은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집안의 외동아들이면서 대기업 직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연애 사실을 밝힐 때면 주변 분들은 늘 한결같이 놀라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너희가 어떻게 연인이 될 수 있었냐면서요. 양가의 경제적 격차가 걱정이 되진 않느냐고는 걱정을 듣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편과의 차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인사드린 시부모님, 특히나 시아버지께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그래, 부모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나가시고요. 설거지랑 서빙이요. 형제들은? 그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직한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들 성인이지만 아직 자리들을 못 잡아서요. 다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바람에 그래도 저희 형제 단 한 명도 엇나간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 가난을 이겨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허기사, 요즘 세상에 다들 대학 졸업장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절이니까는. 순간 전 이어질 시아버님의 말씀이 결혼 반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모님을 꼭 만나 뵈어보고 싶구만. 가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삶이셨을 텐데 이 자식들까지 올바른 심성으로 길러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직접 만나 뵙고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말씀이었는데요. 시아버지의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일단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자꾸나.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어떤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지.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드님 일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입니다. 업무상 자주 교류하다 보니 아드님 사람 됨됨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마음이 서로 같았던 모양이에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다가 이렇게 함께 꾸려나갈 미래를 꿈꾸게 되었네요. 다만 양가의 격차가 너무 큰 바람에 저도 조금 걱정은 하고 그게 어찌 자네 걱정이 되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나큰 강줄기와도 같아서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은 것을. 허나 아범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아범이요? 아버지 지금 절 아범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들면 당연히 호칭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지. 다만 명심해야 돼. 이 아범이라는 호칭에는 가장이자 지아비로서의 무한한 책임이 걸려 있으니 앞으로 절대 노름에 손대지 말 것이며 주색 잡기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며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새아가를 업신여기는 일이라도 생겼다가는 그날로 난 새아가를 내 딸로 품고 널 자식이 아닌 남으로 내칠 것이다. 시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참된 어른이셨으니 제가 감히 함부로 노름 걱정 따위를 오래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부모님 사이의 냉랭함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대체 어쩐 일인지 직접 엽주자니 그것 또한 자식된 입장으로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중간에 끼어버린 저와 남편이 차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전 차마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하고야 말았습니다. 게이트볼 하러 나가셨던 시아버지께서 매일 낯선 향기를
온몸에 묻힌 채로 귀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 그 낯선 향기의 정체를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친정이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수시로 새방에서 쫓겨날 때마다 한 달씩 때로는 두어 달씩 모텔에서 월방으로 머물러야만 했던 경험 덕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묻혀오신 낯선 향기의 정체는 모텔 화장실에 공짜로 쓰라고 비치되어 있는 싸구려 샴푸의 향기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선 남자시죠. 남자가 밖에서 모텔 샴푸 냄새를 달고 들어온다? 심지어 거의 매일? 그것만큼 불길한 징조와 명확한 증거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시아버지께서 게이트볼을 핑계로 황혼 미래를 즐기고 계시다는 거 절대로 아니기를 바랬어요. 시아버지의 바람은 저로선 상상조차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부족한 며느리가 괜히 오해를 했었던 것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아주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습니다. 게이트볼이 은근히 땀이 많이 나오는 운동인가 봐요. 그렇죠? 미안하구나. 땀에 젖은 빨래하느라 고생이 많지. 아무래도 장마철이 코앞이다 보니까는 날씨가 많이 습해. 땀이 자연적으로 마르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요즘 혹시 밖에서 씻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요즘 밖에서 묻히고 들어오시는 샴푸 냄새요. 집에서 쓰는 샴푸랑 다르길래요. 아이, 그거? 운동 끝나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사우나에 들렸다 오잖냐? 네,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금세 땀으로 온몸이 꿉꿉해져 버리는 탓에 동호회 친구분들과 사우나를 들러서 목욕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테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황혼 미래를 즐기고 계신 것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알게 되시고는 부쩍 우울해지고 냉랭해지셨던 거고요. 그런 제 확신은 결코 섣부른 지레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샴푸 향기 이야기를 꺼내고 시아버지께서 사우나라고 둘러대셨던 바로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께서 목욕용품들을 챙겨서 게이트 볼장에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더 이상 모텔 샴푸 향기를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다는 행동이셨죠. 모든 사실을 눈치채고 난 뒤로 전 차마 시어머니를 뵐 낯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한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넘어오더군요. 잘한다. 참 잘하는 짓이야 아주. 그래, 엉뚱한 년한테 한눈 팔린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들켜버리기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든? 그 말을 원치 않게 훔쳐듣는 꼴이 되어버린 전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불륜을 눈치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고개가 툭 떨어지고야 말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현관 밖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죠. 그런 저를 눈치채지 못한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다투셨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언제 들켰다고 그래 이 사람아. 그리고 엉뚱한 년한테 한눈을 팔리다니.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죽을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니면서. 며느리 시집 온 지 거의 30년이다 30년. 그 시간 내내 한 집안 살림 같이 일구면서 친부모 자식만큼이나 정답게 지냈던 고부 사이라고 우리가. 걔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인지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런 며느리가 요즘 내 눈을 못 마주치더라. 눈치야 훤하지. 당신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알아챘단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 어허, 바람이라니. 난 밖에서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닌 적 없으니까 말 조심해. 인간아, 불륜을 저지르려면 아무도 모르게 잘 숨기기나 하든가. 오죽 사방팔방 흘리고 다녔으면 동호회에
바깥 양반 보내놓은 안 사람들이 줄줄이 내 걱정일까? 그러고도 내가 모르길 바래? 어떤 여편네들이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녀? 이름대 내 당장에 혼쭐을 내버릴 테니까. 최옥분, 당신이랑 연분난 그 여편네 이름 더해줘? 그 여편네랑 어떤 모텔을 들락거렸는지? 당신 몰래 내 뒤밟고 다녀? 이거 의부증이요.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아? 관절 수술까지 한 내가 굳이 뭐하러 힘들게 뒤를 밟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여편네가 당신 휴대전화로 수시로 전화질을 해다 바치는데, 우리 지금 어디 모텔이다. 당신은 씻는 중이고 이 남자 나한테 홀딱 넘어왔으니 순순히 인정하고 이혼해라. 자랑하려고. 이 와중에 내가 더 비참했던 건 뭔지 알아? 전화 너머로 당신이 샤워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소리가 넘어오더라. 아주 신이 많이 나가지고서는. 거짓말을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라도 치던가. 휴대폰 보여줘. 그 시간에 당신한테 전화 건 통화 내용 남아있나? 그 여편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화 끊자마자 바로 통화 내역 지웠겠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신나서 샤워하는 사이에. 우리랑 똑같이 나이 먹은 회원님이야. 통화 내역 지우는 방법을 어떻게 안다고? 당신도 할 줄 알고 나도 할 줄 알아. 며느리가 가르쳐줬으니까. 그 여편네도 누구한테서 배웠겠지. 그만하자. 당신 망상이 지나쳐 오늘. 이걸 어쩌나? 망상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리기에는 내 휴대전화에는 전화 받은 내역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이래도 끝까지 부인하겠다면 전화국 가서 당신 통화 내역 뽑아보든가. 그것까진 지울 수 없었을 테니깐. 그러자 시아버지의 긴 한숨소리가 넘어왔습니다. 아주 명백한 무언의 인정이었죠. 그래. 나 그 사람 만났다. 당신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게 됐어. 다 인정할 테니까 조용히 이혼하자 우리. 이혼? 싫어.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셨고, 원치 않게 훔쳐들어버린 저에게는 세상 가장 잔인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남편에게 시아버님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제 고백을 들은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차마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로 그저 멍하니 얼어붙었죠. 전 그런 남편을 일단 친정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시아버님의 불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남편이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었던 데다가, 다행스럽게도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께 손찌검하실 분까지는 아니셨으니 일단 안심하기로 했었죠. 물론 시부모님께는 제가 불륜 사실을 전부 다 알아버렸다는 내색은 하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남편은 한 며칠을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상 가장 훌륭한 부모라 믿어 마지 않던 아버지의 불륜. 자식으로서 제정신이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얼마 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저희 부부는 곧장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순리대로 생각하자면 두 분께 이혼을 권해드리는 것이 맞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어머니께 상처 입히는 잘못까지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린 우리대로 당연히 어머니 편이 되어드려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불륜녀한테 본때도 보여줘야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께서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니까 그게 걱정이지. 도무지 올바른 답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미궁 속, 할 일 없는 시간은 또 며칠씩이나 부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재앙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어요. 유독 거센 폭우가 끊이지를 않았던 그해 장마철의 한가운데, 일기예보에서는 대형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연달아 전하고 천둥번개가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흉흉하게 몰아치던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시며 버티시던 모습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겁에 질린 채로 사색이 된 표정이셨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왜 겁에 질려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고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온몸을 덜덜 떨며 입을 여셨습니다. 난 네 아버지랑 황혼이혼을 하련다. 어머님, 일단 물 한 잔 드시면서 진정을. 더 시간 끌어서 좋을 것도 없어. 허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단돌이 지어버리련다. 제발요. 어머님 지금 많이 이상하세요. 무언가에 겁에 질려있는 사람 같으시다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순간 표정을 바꿔지으시더니 애써 덤덤하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떨리는 몸과 목소리는 좀처럼 주체할 수 없는 눈치셨죠. 내 뜻은 다 전했으니 너흰 그렇게 알고 너무 충격받지는 말려무나. 어차피 며느리 너도 시아버지 얘기 다 눈치채고 있었잖니. 네, 알아요. 어쩌다가 알게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왜 갑자기 이혼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도. 너희는 물러나 있거라. 이거 부부 일이야. 당신 오늘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덜덜 떨고 앉아가지고서는 설마 진짜로 죽을 날이라도 받아놓은 거야? 병원에서는 뭐래? 그래도 걱정은 되나 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남편인데. 그런 사람이 왜 엉뚱한 여편네랑. 아유, 일 더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이혼서를 보낼게. 바로 도장 찍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마치기가 무섭게 미리 챙겨두었던 짐을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급히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죠.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억수 같은 빗줄기를 아무리 헤매어봤자 시어머니를 찾을 순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 쪽을 찾아다닌 시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맞이한 새벽, 남편에게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차복희 씨 아드님 되시죠? 네,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 보호하고 계시나요? 그게 여기 병원인데요. 어머님께서 임종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주검과 마주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 다름 아닌 뺑소니 교통사고였어요. 시어머니의 친정 쪽을 찾아다니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보다 제법 늦게 병원으로 도착하셨어요. 주검을 처음 마주한 시아버지께서는 실신하셨습니다. 실신했다가 의식을 찾기 무섭게 또 목 놓아 울다 실신하기를 종일 반복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임종을 분명 진심으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저희 가족에겐 더더욱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바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형사사건인 탓에 시어머니의 주검을 부검해야만 했거든요. 부검이 끝난 뒤 경찰 쪽에서 사인을 확정짓는 서류가 도착해야지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더 복장이 터져나가는 일은 말입니다. 경찰 쪽에서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어떤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사건 시간에 비가 워낙 심하게 내렸던 밤인 탓에 주변을 오가는 행인들이 없었고 그 말인즉 아무런 목격자도 없다는 뜻이었죠. 교통 CCTV에 기대를 걸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굵고 거센 빗줄기에 CCTV 화면이 사실상 거의 다 가려지다시피 해서 가해 차량이 검은색 그랜저라는 차량 종류만 간신히 식별해 내었을 뿐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 식별에는 끝내 실패하고야 말았고요. 심지어 사고 시간 사고 현장을 지나간 다른 차량도 없었죠.
결국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에는 애초에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다만 가해 차량의 부서진 범퍼 조각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검은색 그랜저라는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 중에 하나인데다가 가해자가 어디 작은 정비소에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범퍼를 교체해버리면 사고로 인한 범퍼 교체 이력이 남지 않게 되니 경찰로서는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가해 차량에 남아있을 시어머니의 혈흔 또한 거센 빗줄기에 전부 씻겨 내려갔거나 범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혈흔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도 만무하고요. 그나마 시어머니의 부검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비로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부검이 끝나던 날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울다가 실신하다가를 반복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장례 절차는 오로지 저와 남편에게만 맡겨졌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빈소로 모셔놓고 한편으로 지인들께 부고 소식을 전했고 부검하는 며칠 내내 발만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이 즉시 도착했습니다. 차마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오열 속 전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 중 한 분으로부터 영 석연치 않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유, 어떻게 된 거랍니까? 뺑소니가 확실하답니까? 이 범인은요? 아직까지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니까 소식 들리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집안에 그 좋은 남편까지 두고 뭐가 급해서 이리 서둘러 급히 가버렸을꼬. 상황을 보아하니 어르신께서는 시어머니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 지점이 너무나도 석연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찾아 거리를 헤매이는 사이에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을 찾아다니셨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 정말 시어머니를 찾아서 방문하셨다면 친정 식구분들께서는 제 시부모님이 파경 위기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 테죠. 그런데 바람피운 남자가 좋은 남편이라니. 의아했던 제가 시어머님 쪽 친정 식구분들께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찾아 방문하셨는지 여부를 조심스레 여쭈어보았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글쎄요. 부군께서 그날 밤 저희 식구들을 찾아다닌 일은 없다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의 차는 가해 차량과 똑같은 검은색 그랜저였으니까요. 외람되지만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잃고 범인마저 오리무중인 며느리가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건 당일 황혼이혼을 선언한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겁에 질렸던 데다가 애초에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버린 시발점은 시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잖아요. 확인이 필요했던 저는 시아버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무릅써가며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시아버지의 검은색 그랜저의 범퍼를 혼자 몰래 확인했습니다. 아주 만약에 가해자가 시아버지라면 범퍼가 깨져 있을 테니까요.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에 깨진 범퍼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깨진 범퍼를 교체할 시간적 여유가 시아버지에겐 없거든요. 그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아버지의 검은색 그랜저 범퍼는 멀쩡했습니다. 눈꽃만큼도 부서져 있지 않았어요. 전 공연하고 불경스러운 의심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제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마침 시아버지께서는 장례식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안정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 며칠이나 이러고 있었냐? 장례는?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 아침이 발인입니다.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지? 그럼요. 어머님을 존경했던 만큼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어. 어여 가보자꾸나. 괜찮으시겠어요?
정신 차리시자마자 내 너희들에게 차마 못 보일 꼴을 보였지만 내가 그의 남편이잖냐. 상주잖니. 이 상주가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비워서였어. 다행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편이자 상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으셔서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제 부축을 받아 빈소로 들어가기 무섭게 하얗게 질리며 얼어붙으셨어요. 문제의 그 불륜녀가 버젓이 문상을 와 있더군요. 왜? 이제 와서 애도라도 하려고? 애도하면 이 집사람이 곱게 받아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사단을 내어놓고서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오기를. 귀한 남의 집 장래에 부정타게 하지 말고 썩 꺼져라 이거사. 부정탄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어디 내가 못 올 자리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엄연히 당신 여자잖아요. 우리 같이 나란히 누운 잠자리가 몇 번인데. 그리고 내가 사다를 내긴 무슨 사다를 냈다 그래요? 조문객들 얘기 듣자 하니 사고였다면서요. 불의의 사고. 누가 들으면 내가 전처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오해하겠네.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한때나마 너라는 여인한테 홀렸었다 한들 지금은 마음 다 추스르고 정신 말짱하니까 상주로서 곱게 돌려보내줄 때 얌전히 돌아가서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이런 식으로 명체촉하지 않아도 너에 대한 처분은 금방 떨어지고야 말 테니. 바로 그때 불륜녀의 입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받아내고 싶은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죽은 전처 사망신고하러 동사무소 가는 날 저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혼인신고 올립시다 우리. 그 약속만 해주면 조용히 돌아갈게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확 겁에 질려버리셨어요. 마치 황혼이혼을 선언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순간 전 시어머니의 임종이 어쩌면 불륜녀와 관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주로서 장례식 분위기부터 수습해야만 했어요. 일단 나가주시죠. 상중입니다. 하여튼 간에 없이 자란 것들은 꼭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을 못한다니까. 이보세요 며느님. 내가 자네 새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따 대고 나가라 말아야.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어따 대고 없이 자란 것들 운운하는 거죠? 저 잘 아세요? 가난한 집 여식인지 아님 양가집 교수인지 그쪽이 알면 뭘 한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냐고요. 홧김에 쏘아붙인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 참 일리가 있는 말이겠더라고요. 장소도 남부러울 것 없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차려놓은 장례식장이겠다. 복장 또한 단정한 상복 차림이겠다. 심지어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그 자리에 있는 거겠다. 일면식도 없는 불륜녀가 제 친정의 가난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불륜녀는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도 잘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보기 드물게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부모 모시며 시집살이 산다며. 중소기업 일하면서 대기업 직원이랑 눈 맞아서 결혼했고. 맞지? 그니까 그쪽이 그런 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긴. 사랑하는 우리 그이가 자식 손주 자랑이 어마어마해요. 아들이 대기업 어디 다니며 연봉은 얼마 받는지, 손주는 또 어느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지까지 사사건건 전부 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야 자식 손주 사랑이 원체 두터운 분이시니 당연히 자랑을 하고 다니실 순 있겠지만 문제는 그 말이 불륜녀의 입에서 나오니까 괜히 꺼림칙했습니다. 저와 남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악용하자면 얼마든지 가능할 테니까요. 특히나 제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말에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런 저를 더 꺼림칙하게 만들었던 건
불륜녀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치를 떨며 갈수록 더 사색이 되어가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자식 사랑이 죄도 아닌데 시아버지께선 대체 무엇에 치를 떨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런 고민에 빠진 채 불륜녀를 쏘아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왜 세상 가장 괴로운 사람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건네오셨던 걸까요? 네 시어머니, 그냥 사고 아니다. 아주 작정하고 일부러 벌인. 그냥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니. 제 의문은 극한으로 치닫고야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아버지께서는 범인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정신을 차리셨을 때도 빈소를 지키겠다고만 하셨을 뿐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범인부터 묻는 게 순서일 텐데요.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님 사건에 깊게 엮여 있으신 걸까? 아버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범인을 도우셨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범인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직 신고를 안 하신 걸까? 그렇다면 대체 왜 신고를 하지 않으신 거지? 혹시 지금 여기 와 있는 저 불륜녀와 관련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는 통에 머릿속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죠. 바로 그 순간 뺑소니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난데없이 방문했어요. 조문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급한 걸음으로 곧장 시아버지께 다가섰으니까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경찰들에게 순순히 두 손을 내밀으셨죠. 얼핏 보기로는 나 잡아가라 하는 사람처럼요. 이에 전 결국 시아버님이 범인이었나? 하는 절망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연락 주시자마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증거 블랙박스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여기 있습니다. 비가 원체 많이 와가지고서는 잘 찍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시아버지께서는 수갑을 차기 위해 두 손을 내밀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행여 바닥이라도 떨어질세라 두 손에 곱게 쥔 채로 경찰들에게 건네셨을 따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저는 안도할 수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건네받은 경찰들은 메모리 속 영상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불륜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죠. 최옥분 씨, 긴급 체포합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아니 절 왜요? 내가 한 잘못은 임자 있는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설마 사랑도 죄가 된다는 건가요? 간통죄 그거 폐지됐잖아. 본인이 이번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세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서는 정말 아닌 밤중에 뚱딴지 같은 소리도 유분수지. 뭐? 뺑소니? 체포영장은 가지고 와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라고. 영장은 사후에 발급받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알당하시죠. 싫어. 난 인정 못해.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는 이딴 체포는 형사법상 불법이라고. 네네. 그래서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당연히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됐습니까? 이제 순순히 동행합시다 좀. 수상쩍게도 형사법과 체포 절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불륜녀는 온갖 악을 다 질러가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한참을 버틴겼지만 결국 경찰들의 손에 의해 번쩍 들려가지고서는 아주 꼴사납게 연행되어 갔어요. 그런 혼란이 잠시 진정되고 난 뒤에서야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영정에 절을 올리시고는 심장을 저며내는 심정으로 저희에게 모든 내막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오늘 정신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냐? 주머니에 넣어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잘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했단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경찰에 신고한 거였고 네 시어머니 그렇게 만든 뺑소니 범인이 저 몹쓸 여편네라고. 왜,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사건 당일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꼴의 불륜도 사랑이랍시고 이 한때나마 정주었던 여인을 쉽게 신고할 수가 없더구나. 네 시어머니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때 난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바람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늦어서 미안하다. 이 마음고생들이 얼마나 많았을꼬. 그동안 대체 두 분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요? 네? 일이 이렇게 되려고 내가 동년배들에 비해 듣는 귀랑 보는 눈만큼은 멀쩡했던 모양이지.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뺑소니 사건 당일 가해 차량이 아닌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사건 현장 CCTV 사각지대에 마치 숨죽이듯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과 똑같이 생긴 검은 그랜저였고 그 차가 바로 시아버지 차였어요. 가뜩이나 심한 비 때문에 CCTV 영상이 식별 불가능했기에 경찰 입장에서는 두 검은 그랜저가 하나의 차량이라고 오판을 했던 거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황혼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린 시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니던 참이었습니다. 거리를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좀처럼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의 친정 쪽을 찾아보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친정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려는 찰나 저만치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위태롭게 걷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셨죠. 바로 그 순간 불륜녀의 검은색 그랜저가 시어머니 앞에 멈춰섰고 시아버지께서는 두 여인 앞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염치가 차마 없었기에 근처에 조용히 차를 주차시켜 놓고서는 잠시 기다리셨대요. 두 여인이 대화를 마치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집으로 데려오실 요량이었죠. 그런데 마침 차에서 내린 불륜녀가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거칠게 몰아세우더랍니다. 시아버지의 밝은 두 눈과 귀, 그리고 블랙박스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떻게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시는 길인가? 나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긴. 집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알지. 알수록 무서운 사람이네요. 자식 직장 주소에 손주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까지 들먹이면서 이혼 안 해주면 그쪽에다가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지를 않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다니지를 않나? 무서운 사람인 거 알면 대답이나 해.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 길이냐고 묻잖아. 내일 날 박는 대로 찍을 겁니다. 위자료는? 이봐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자식 해코지 안 당하게 하려고 황혼이혼 하는 주제에 겁도 없이 위자료까지 받아낼 생각이라면 꼭 말려주고 싶으니까. 당신이 위자료 받아가면 당신 외동아들이나 손주한테 큰 병고 생기는 수가 있어? 입만 열면 협박질이 아주. 그래,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해코지를 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누누이 얘기했잖아. 나 밑바닥 천존하면서 살아온 년이라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 원하는 걸 어쩌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래서 나한테 겁먹었고 또 그래서 마음 바꿔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잖아. 안 그래? 당신 이런 사람인 거 남편도 알아? 애저녁에 저승길 간 내 전남편 얘기라면 그 양반이나 나나 똑같이 개차반인 삶이었고 당신 남편 얘기라면야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고 그 집안 돈도 돈이지만 남편분이 힘이 참 좋아. 이 나이에 다른 놈들한테선 그런 밤일 기대하기 힘들잖아. 놓치기 얼마나 아깝겠어. 그런 의미로다가 몸만 곱게 이혼해. 이제 곧 내가 안주인 될 그 집 재산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혼할 땐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하는 위자료는 단단히 챙겨받아야겠다면. 칠순 다 된 이혼녀가 돈 쓸 일 뭐 있다고? 왜? 다른 젊은 논팽이라도 하나 꼬셔서 새살림 차리시게? 우리 아들 며느리 물려줄 거다 왜? 마침 얘기 나온 김에 이혼 도장 찍으면서 각서도 한 장 받아야겠네. 너랑 혼인신고하지 말 것. 만약 하게 되더라도 재산 전부 아들 며느리한테 상속해놓고 다음에서야 할 것. 혹시라도 남편이 그 조건 거절한다면 나 이혼 안 해. 자식 손주를 위해서라도 절대. 너 미쳤니? 아니, 이제야 좀 제정신이 번쩍 든 거지. 까딱하다가는 자식 며느리도 모자라서 손주 인생까지 어두워지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니까지 것한테 겁먹어서 휘둘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그러든가. 나야 뭐 곱게 말로 안 통하면 다른 방법 많아. 비도 많이 오겠다. 보고 있는 눈도 없겠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 그 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마친 불륜녀는 곧장 차에 올랐고 그것이 시아버님 차에 블랙박스가 밝혀낸 시어머니 뺑소니 사고의 전말이었습니다. 이후 불륜녀는 안면 몰수하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는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는 날에 혼인신고까지 해버리자고 닥달을 했던 것이고요. 시아버지의 건강한 몸과 재산 모두를 혼자서 거머쥐기 위해서요. 그런 고해성사를 모두 들으며 저희 부부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불륜녀의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시아버지께서 불륜녀에게 직접 선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굳이 뺑소니가 아니었더라도 불륜녀는 어떤 식으로든 시어머니께 해악을 끼쳤을 테지만 만약 사건 당일 불륜녀에게 차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불륜녀의 마수로부터 구원할 금쪽 같은 시간이 다만 며칠이라도 주어졌을지 모르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내 차마 아무런 사죄도 할 수 없네.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대 앞에 내가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감히 잘못을 빌겠나. 이 그놈의 욕정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도 영원히 날 용서하지 마시게. 부디 영원히. 그 뒤 시어머니의 장례는 하늘마저도 깊은 애도를 표하는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도 한동안 비는 그치지 않았거든요. 마치 하늘이 시어머니를 위해 울어주는 것처럼.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장례 이후 처음으로 해가 화창하게 빛나던 날에 당신 스스로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아범 내외는 듣거라. 이 하늘은 이렇게 맑게 개었는데 난 저 햇살마저 날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기사, 큰 죄를 지어놓고 아름다운 하늘을 버젓이 바라보며 이 마음 편히 살 생각을 했다면 그건 오산이겠지. 아버님. 젊을 적부터 가끔 불공을 들이러 가던 작은 산사가 하나 있다. 나 오늘부로 그 산사로 들어가 참회의 삶으로 남은 여생을 채우고자 하니 배웅은 나오지 말거라. 행여 음식이니 따뜻한 옷가자니 하는 것들도 절대 보내지 말고 이름 없는 수행자가 되어 내 죄와 업보를 참회할 수 있다면 그저 그걸로 좋게. 그래도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그 또한 천지신명의 뜻에 달려있겠지. 말이 길었구나. 이만 서둘러 떠나야겠다. 너희도 부디 건강하고. 입고 계시던 옷 한 벌만 걸치신 채로 다른 아무 짐도 없이 호련히 떠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저와 남편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불륜녀와 엮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시아버님의 죄책감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의 불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아버님의 마음가짐은 미워하고 원망해버리기엔 너무나도 숭고한 것이었죠. 실제로 시아버님께서는 오늘도 이름 없는 작은 산사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가슴 저린 사연을 품은 방랑객이자 하나의 수행자로서 그곳에 머물며 공양밥을 짓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 불공도 올리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참회의 삶을 꿋꿋하게 이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을 도저히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불륜녀와의 악연 또한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물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죠. 형사재판을 앞둔 불륜녀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무료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제안해왔거든요. 이에 저는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자식된 도리로서 구치소 접견실로 향해 불륜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얘기해봐. 합의금 얼마면 돼? 선처 바란다는 탄원서 한 장 같이 써주면 그 대가로 몇백만 원 더 얹어줄 요량도 있는데.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고개 숙여 사과하면? 그럼 공짜로 합의서에 도장 찍어줄래? 이보세요. 아니면 그냥 돈 불러. 피차 이러쿵저러쿵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받아야 하는 겁니까? 대체 얼마나 거액을 바라길래? 대체 얼마를 받으면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살아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마나 큰 돈을 받아야 엉망이 돼버린 우리 가족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죠? 100억? 1000억? 어디 자신 있으면 대한민국 전부를 팔아다가 가져와 보시던가요. 그만큼의 돈을 전부 가져다 바친다고 한들 내가 당신을 털끝만큼이라도 용서하나. 그게 지금 합의하러 나온 사람이 할 말이야? 착각하는 모양인데 합의가 아니라 경고하러 나온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어떻게 치르는지 시부모님의 자식된 도리로서 끝까지 두고 보겠다는 경고. 역겨운 년. 네, 맞습니다. 전 애초에 합의가 아닌 경고를 위해 그 자리에 나섰고 불륜녀는 저희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선처도 구하지 못한 채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죠. 애석하게도 사건 당일 비를 맞으며 시어머니께 해댔던 불륜녀의 협박은 워낙 거센 빗소리에 가려져 블랙박스에 전혀 녹음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블랙박스의 영상만큼은 사건 장면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기에 다소간의 화질 보정 작업을 거쳐 증거로 법원에 정식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륜녀는 의도적인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 끝에 큰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불륜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죠. 이제 불륜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란 노령을 빙자한 가석방일 뿐일 테지만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벗어난다 한들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을 날 받아놓은 상태로 저승에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 하고 있는 상황일 거 뻔한데요. 결국 불륜녀에게 자유로운 하늘을 누리고 살아갈 시간이란 적어도 이번 생에는 1분 1초도 남아있지 않은 셈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